오늘은 리눅스 시스템 관리자 수업 네 번째 시간으로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눅스 시스템의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파일 시스템은 매우 중요합니다. 운영체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커널이라고 했는데, 그 커널에도 많은 기능들이 있겠죠. 그 많은 기능 중에서 파일 시스템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 파일 시스템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윈도우즈 10 혹은 윈도우즈 7 같은 경우에 뭐 탐색기 같은 거를 열죠. 그렇게 하게 되면 파일도 보이고 디렉토리도 보이고 그런 걸 기반으로 거의 모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문서 파일 같은 거, 문서를 작성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파일로 저장을 하죠. 문서를 작성한 거를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디렉토리라든지 그런 걸 만들죠. 어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파일 작업으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 파일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혹은 저장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파일 시스템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파일과 디렉토리, 이거를 파일 시스템의 기본 기능이라고 불러요. 만일 내가 저장한 파일을 다음에 봤더니만 뭐 파일 내용이 바뀌어 있거나 저장이 안 돼 있거나 파일이 깨져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운영체제라고 볼 수가 없죠. 이게 굉장히 몇 시간씩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만든 문서 파일을 저장을 했더니만은 다음에 딱 열었더니만 파일이 깨져 있어. 그렇게 되면 그거는 좋은 운영체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은 커널의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매우 만들기가 힘듭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네, 쉽지가 않습니다.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파일에 뭐 접근이라든지 아무나 보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접근하는 거라든지 소유권, 이전 시간에 배웠던 퍼미션이나 소유권도 전부 다 파일 시스템에서 다 구현이 되는 겁니다. 보안적인 측면이죠. 그런 건 누구나 보게 하면 안 된다. 누구한테는 보이게 하고 누구한테는 뭐 안 보이게 하고 누구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혹은 리커버리 기능이라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거를 고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원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가끔씩 파일 시스템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를 부팅할 때에 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뭐 파일 시스템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나오죠. 그 같은 경우가 파일 시스템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자동으로 복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파일 시스템은 매우 다양한 기능, 보안적인 기능, 저장 기능, 복구 기능,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지만이 현대적인 운영체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게 되는데, 만들기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이런 걸.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이 파일 시스템을 하나 제대로 만들었다, 아주 훌륭하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진짜 대박이 나는 겁니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 파일 시스템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배울 때에 한 가지
숙지하고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논리적인 것하고 물리적인 것, 물리적인 것하고 논리적인 거를 한번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눅스 시스템, 윈도우 10 시스템 다 운영체제를 말하는 건데, 운영체제는 결국엔 물리적인 장치들을 동작시키면서 작동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것하고 논리적인 것이 영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인 것하고 물리적인 것, 물리적인 것하고 논리적인 거를 가끔은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데, 오늘 파일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거를 분리하면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이야기가 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파일 시스템에는 무엇이냐? 파일 시스템이란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이렇게 적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분야에서 파일 시스템이란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져올 것인지를 제어하는 거라고 되어 있고요. 파일 시스템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큰 그냥 저장 매체이고, 거기에 하나의 큰 파일을 통째로 이렇게 탁 집어넣은 것과 같은 거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끝을 맺어야 되는지 정의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파일 시스템은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가지고 올 것인지를 정의한 것이 파일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합니까? 파일로 저장하죠. 그 파일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디렉토리로 관리하죠. 그죠? 보안적인 측면은 어떻게 합니까? 퍼미션, 소유권 이런 걸 가지고 관리를 하죠. 그 파일 시스템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복구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파일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파일 시스템은 그러면 어디에다가 만들어지느냐? 저장 매체에 만들어집니다. 컴퓨터 분야에서 보조 기억 장치라고 불리우는 저장 매체. 그러면 뭐가 되겠냐면 하드디스크, 요새는 SSD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많이 쓰니까 SSD도.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게 하드디스크예요. 뚜껑을 딴 건데, 뚜껑을 따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의 모습은 SSD죠. 반도체 칩으로만 되어 있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SSD는. 반면에 왼쪽은 속도가 약간 느리긴 하지만 데이터 저장성에 있어서는 안정성이 더 높아요. 그리고 대용량을 구현할 수 있죠. 왼쪽의 하드디스크는 대용량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18TB? 18TB 정도 용량을 하드디스크 하나가 갖는 용량으로 나온 것 같던데, 오른쪽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되죠. 테라바이트는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대신 뭐 한 2TB 뭐 이렇게 되면은 막 4, 50만원 막 해버리는데, 18TB는 한 4, 50만원이면 사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가격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적응 용량이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운영체제를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은 되기 때문에 요새 이거 많이 쓰죠. 운영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탑재되는 저장 매체로서 SSD를 많이 씁니다. 그 왼쪽에 보면은 이게 하드디스크가 처음 나온 게 이 모양인데, 동작 방법, 그러니까 물리적인 동작 방법은 하드디스크가 보시면 원판이 이게 돌죠. 이게 이제 플래터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빨리 회전을 합니다. 1분에 막 한 720 RPM 정도? 7200 RPM 정도 돌죠. 만 RPM으로 도는 것도 있긴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하드디스크는 뭐 7200이라든지 아니면 5400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분당. 그럼 분당 회전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이
액세스 암이라고 해갖고 요 끝에 요 끝에 데이터를 읽는 조그마한 칩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 원판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원판 위를 거의 이 원판과 이 칩의 거리는 거의 한 나노미터 수준으로 딱 되어 있고, 눈으로 보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얘가 이제 굉장히 빨리 회전을 하게 되면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읽게 되어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동작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SSD는 어떻게 되느냐, 반도체 칩이니까 그냥 얘가 전기적 신호로 그냥 다 데이터를 다 찾아냅니다. 그냥 다 찾아내고, 그 위치 같은 경우에는 다 얘가 기억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위치에 뭐가 들어있다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얘가 갖고 있어갖고 찾아라 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다 찾는 거죠. 전기적인 신호로만 다 찾아버립니다. 얘는 물리적으로 이걸 막 왔다 갔다 돌리고, 원판을 돌리고 얘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얘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 훨씬 빠르다. 훨씬 몇천 배는 빠를 거예요. 얘가 비교를 하면. 그래서 저장 매체 타입으로는 하드디스크 그리고 SSD 이렇게 나뉜다.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뒤에 가서 설명 드릴 테니까 질문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저장 매체를 이제 구분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블록 디바이스라는 것하고, 뒤로 가면 이제 로우 디바이스라는 게 있어요. 디바이스를 정의할 때에, 그러니까 디바이스라고 하면, 그러니까 스토리지, 그러니까 저장 디바이스, 저장 장치를 정의할 때에 타입으로 두 가지의 타입이 있다. 하나는 블록 디바이스, 또 하나는 로우 디바이스,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앞에 그림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블록 디바이스라고 분류입니다. 블록 디바이스라고 불러요. 왜 블록 디바이스냐? 이거 원판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거 플래터라고 그러는데 눈에 보이진 않죠. 무슨 말이냐? 뭐가 안 보이느냐? 여기에 쉽게 말하면 경기장 스택처럼 이렇게 이 주소가 이렇게 막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 하나하나에는 블럭이 할당되어 있어요. 블럭이 하나의 크기를 갖는 블럭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블록 디바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블럭 단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얘는 알아요. 경기장 틀처럼 쭈르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블럭 단위로 이렇게 쭈쭈쭈쭈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는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어올 때는 블럭 단위로 읽어오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물리적으로. 그 블럭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문서 파일이 10메가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10메가를 하나의 블럭에 다 못 담아요. 하나의 블럭은 4096 바이트 4K 바이트이기 때문에 10메가바이트짜리 문서 파일을 하나의 블럭에 다 못 담죠. 그래서 블럭 단위로 쪼갭니다. 얘를 하드디스크가 하드디스크 내에서 그렇게 쪼개요. 얘가 쪼개갖고 그거를 여기저기 흩어놓는 거죠.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그 블럭들을 여러가지 블럭들을 다 읽어서 조립을 한 다음에 10메가바이트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저장하지 않아요. 블럭 단위로만 저장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요거 1번 트랙 여기서 시작해서 뭐 쭉 돈다 그러면 이게 1번 트랙 쭉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해서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지가 않아요. 여기저기 블럭들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파일 하나짜리예요. 10MB의 문서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장할 때는 이쪽에 있는 블럭, 이쪽에 있는 블럭, 이쪽에 있는 블럭, 여기에 있는 블럭, 여기에 있는 블럭 이렇게 다 분할해서 데이터가 저장된단 말이에요. 그럼 읽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읽었다, 이걸 읽었다, 이걸 읽었다, 이걸 읽었다, 이걸 읽었다 한꺼번에 다 읽은 다음에 던지는 거죠. 운영체제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액세스 암이라고 부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얘가 팔처럼 생겼잖아요. 로봇팔처럼. 액세스 암이라고 불러요. 접근 암, 액세스 암 이렇게 부르는데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니까 랜덤으로 랜더러블하게 데이터들을 읽어온다 그래 갖고 랜덤 액세스 디바이스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저장할 때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다. 블록 디바이스는. 블록 디바이스 대표적인 게 뭐다? 하드디스크다. 하드디스크가 물리적으로 그렇게 저장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리적으로 그렇게 저장한다. 하드디스크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네.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블록으로 다 쪼개져 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블록 디바이스 장치,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블록들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어떻게 이거를 접근할 거냐에 대한 그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CHS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CHS 방식. 이건 뭐냐면, 이거 하얀 원판이라 그랬죠? 여기 원판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 원판. 백색 원판인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트랙으로 만들어놔요. 이렇게. 안쪽 트랙, 1번 트랙, 2번 트랙, 3번 트랙, 트랙으로 쭈르르 만들어 놓고요. 또 이거를 또 쪼갭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피자 이렇게 조각 쪼개듯이 이렇게 쭉쭉 쪼개요. 쪼개면 요거 하나에 이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조각들이 나오겠죠. 이거를 섹터라고 부릅니다. 섹터. 섹터라고 부릅니다. 섹터라고 부르고요. 이 부분이 섹터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하나하나가 다 섹터입니다. 섹터. 섹터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요거 맨 안쪽에 있는 거를 1번 트랙, 두 번째 거를 2번 트랙, 이게 트랙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트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하얀 원판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죠? 자세히 보시면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 얘는 보니까 네 개로 보이죠? 그렇죠? 4개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죠? 4개가 있으면 이 하나의 트랙은 그 밑에 원판에도 똑같은 트랙이 있겠네요. 똑같은 번호로. 그쵸? 또 그 밑에 원판에도 또 똑같은 트랙이 있을 거고. 예. 같은 트랙의 다른 원판들의 모임을 실린더라고 부릅니다. 예, 실린더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가 접근을 하죠. 얘가 헤더라고 부릅니다. 헤더. 액세스 암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헤더라고 불러요. 헤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섹터를 읽는 거죠, 결국엔. 그쵸? 여기 이제, 이 액세스 암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헤더라고 불러요. 헤더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헤더죠. 헤더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엔 섹터를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는 데이터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실린더, 헤더, 섹터. 이 3개를 가지고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각각의 데이터들을 CHS 방식의 접근법으로 이렇게 이제 주소 어드레싱을 딱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만들었어요. 처음엔. 이게 처음 이론이에요. CHS 방식으로 섹터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CHS 방식으로 주소 어드레싱을 하게 되면
쉽게 접근하고 갖고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하드디스크 처음 만들 땐 그래서 처음 만들 땐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이 아니 뭐 세상이 바뀔 줄 알았겠어요? 예? 무슨 뭐 요새는 뭐 18TB 이렇게 용량이 커질 줄 알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해도 설마 이렇게 많이 쓰겠냐? 왜 그러냐면 이 CHS 방식의 주소 지정 방식은 500MB 이상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얘가. 네. 500MB 용량을 이상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1980년대, 70년대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당시에 하드디스크를 만났던 사람들은 설마 이게 테라바이트? 에이, 500메가도 어마어마한 거지. 그때 당시에 무슨 500MB면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야, 그거 절대 넘을 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18TB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500MB는 굉장히 적죠. 그리고 500MB 너무 적으니까 이거를 또 확장해갖고 약간 좀 꼼수 비슷하게 이렇게 확장해갖고 8TB까지, 8GB 쓰게 했는데 갑자기 테라바이트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CHS 주소 방식은 500MB를 이상 용량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필요하면 만들어야지. 그래갖고 새로운 방식을 만들게 됩니다. 그거를 LBA 방식이라고 불러요. 그림도 보시면 다르죠? 그죠? 그림을 보시면 다릅니다. CHS 어드레싱 방식 같은 경우에는 쭈루룩 되어 있지만 실린더가 있어야 되고 헤더 세터를 구분해갖고 이렇게 쭈루룩 보면은 이제 이러면 트랙 1번 안쪽 트랙에 보면 1, 2, 3, 4, 5, 6, 7, 8, 10 이렇게 11까지 법원까지 번호를 매겼죠. 2번 트랙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어드레싱을 다 똑같은 중복되어 있지만 트랙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죠. 결국엔 같은 1번이라 할지라도 근데 주소를 이런 식으로 먹였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CHS 방식에서는. 근데 LBA 방식에서는요 이거 안 하고 안쪽부터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에서 10을 딱 달면 그 바깥으로 딱 튀어서 12, 13, 14 이런 식으로 쭈르륵 계속 번호를 증가시키면서 계속 주소 어드레싱을 계속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여기 보시면 안쪽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바깥으로 나가면서 12, 13 또 바깥으로 나가면서 점점 커지는 원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뒤집으면 요 안쪽 뒤집은 원판에도 당연히 쓸 수 있겠죠. 그죠? 그거 버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판 하나에 앞뒤로 쓰는 거예요. 앞뒤로 쓰는 거다 보니까 앞뒤로 다시 또 번호를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린더가 이거를 뭐 원판이 구분된다 하더라도 0, 1, 2, 3, 4, 6 되면 여기 한 몇천 번 볼 때 시작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원판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쭉 그냥 주소를 그냥 주는 거예요. 예. 계속 주는 겁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그냥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섹터는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런 것이 이제 차이가 없는데 얘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선이 왔다 갔다 이거 안 맞아요. 다. 그죠? LBA 방식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LBA 방식은 왜 만들었겠습니까? 대용량 때문에. 예. 대용량 때문에 만든 거예요. 대용량 때문에. 500MB 꼼수 부려서 8GB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용량을 쓰기 위해서 LBA 방식으로 이제 바꾼 거죠. 바꾼 지는 꽤 됐어요. 지금도 갖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완전 옛날 ID 방식의 하드디스크 한 1기가, 2기가, 3기가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하드디스크는 CHS 방식일 겁니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죠. 요즘은 뭐 기본이 뭐 1테라 용량 1테라짜리 하드디스크 얼마 안 하잖아요.
3, 4만 원이면 살걸요? 아마 거의? 다 LBA 방식입니다. LBA 방식. LBA 방식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요걸 쭉 이제 이렇게 둥근 원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엔 이거를 그 숫자를 그냥 하나로 필 수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테이프 그냥 쭉 펴듯이 쭉 펴버리면 이렇게 선처럼 쭉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보면은 simple linear address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inear라는 것이 이제 라인, 그러니까 선 모양의 어드레싱 방식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simple linear addressing scheme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럭들은 정수 인덱스로 위치된다, 놓여지게 된다. 인덱스를 가지고 이에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LBA 방식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현대의 하드디스크는 전부 다 LBA 방식으로 작동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 앞전에서 피지컬한 것하고 논리적인 것하고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그랬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이제 로지컬 블럭 어드레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로지컬하게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보시면 로지컬하게 그 번호를 다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준 거예요. 얘가 알고 있어요. 그 번호를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블럭을 찾기 위해서는 여전히 어떻게 찾느냐, 물리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은 여전히 CHS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얘가 액세스함, 이게 헤더거든요. 헤더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블럭을 찾는 건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왔다 갔다 하면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린더 몇 번에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번호를 논리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12번이 몇 번째에 있는지, 몇 번 섹터에 있는지, 몇 번 트랙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트랙도 알아야 돼. 사람이야 그냥 딱 보면 12번은 딱 보니까 2번 트랙에 있네 이렇게 되겠지만, 얘는 뭐 압니까? 인공지능도 아닌데. 그러면 2번 트랙이라는 거를,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LBA 방식으로 주소 어드레싱을 했지만 물리적으로 작동할 때는 어떻게 한다? 예전 방식 그대로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CHS 방식으로 여전히 얘는 그렇게 작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해요. 논리적인 것과 물리적인 거를 얘가 알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다 어드레스 주긴 했지만, 접근할 때는 트랙 구분해줘야 되고요. 액세스함 왔다 갔다 해줘야 되고요. 실린더 몇 번째 실린더 있는지 봐야 되고요. 여전히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How to store data라고 이제 적었는데, 이 얘기가 그겁니다. 앞전에서 얘기했지만, a.txt 파일을 그러니까 8000바이트짜리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 했을 경우에, 다 쪼개놓고 이렇게 블럭 단위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세 개를 다 읽는 겁니다. 읽어서 조립한 다음에 탁 8000바이트짜리입니다 이렇게 딱 알려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바이트, 이 블럭들의 하나의 용량을 얼마로 지정할 거냐, 이것 또한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2008년, 2009년 때까지는 이 한 블럭의 용량이 512바이트짜리 크기였습니다. 512바이트. 그런데 2009년, 2008년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컴퓨터가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대용량 파일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림 파일도 무슨 뭐 1메가 가면 우와 크다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mp3 파일 하나가 무슨 10메가 막 그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커졌단 말이에요. 그림 파일도 뭐 요새 1메가짜리 그림 파일은 그림 파일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냥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거의 한 8메가 막 이렇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죠. 그만큼 데이터 용량이 커졌다. 그런데 하드디스크는 여전히 한 블럭이 512바이트이기 때문에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블럭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512바이트짜리 블럭을 가졌을 경우에, 한 블럭이 512바이트다 했을 경우에 8000바이트짜리의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16개가 필요했던 거죠. 8000바이트지만 16개 하기면 8192바이트인데 192바이트는 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작동돼요. 그래서 16개의 블럭을 읽어와야 했죠. 쓰거나 읽어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2009년쯤에 하드디스크 제조업체끼리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이거 용량이 너무 커졌으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다. 우리도 좀 늘립시다. 해갖고 했던 게 4096바이트로 늘립니다. 용량을 늘리게 됐어요. 합의를 봤어. 그래서 물리적인 블럭 사이즈, 블럭 크기는 4096, 4K 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8000바이트짜리 파일을 4K 바이트 블럭으로 저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블럭 2개만 있으면 돼요. 2개만 있으면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512바이트일 때보다 4K 바이트일 때가 훨씬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6개 블럭을 다 읽어와야 되기 때문에 읽고 올라 그러면 얘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죠. 왔다 갔다. 왜냐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다 분산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읽고 올라 그러면 얘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2번 읽으면 되니까 크게 많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죠. 얘가 헤더가.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저장하고 읽는 데에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낭비가 덜 되고 그렇게 하니까. 요새는 4K 4096바이트 크기를 갖는 하드디스크가 나온다. 언제부터? 2009년 이후부터는 하드디스크는 전부 다 4K 바이트 블럭 크기를 가지는 하드디스크만 나옵니다. 정리 좀 해볼게요. 하드디스크를 블럭 디바이스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블럭 단위로 쪼개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읽어올 때에 이것저것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랜덤으로 이렇게 액세스를 하는 거죠. 데이터를 랜덤으로 다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저장했다가 여기 저장했다가 여기 저장했다가. 그래서 블럭 디바이스 혹은 랜덤 액세스 디바이스라고 부릅니다. 초창기에는 CHS 방식으로 주소를 지정을 했지만 이제 용량 문제 때문에 한계 때문에 이거 쓰지 않고 다 LBA 어드레싱 방식으로 다 씁니다. LBA 방식으로 어드레싱을 한다 하더라도 하드디스크는 물리적으로 CHS 방식으로 데이터를 접근하는 걸로 계속 작동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의 블럭 크기는 4K 4096바이트 크기를 갖는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블럭 디바이스는 그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장 장치의 또 다른 형태인 로우 디바이스가 있겠죠. 로우 디바이스. 이 로우 디바이스라고 부릅니다. 로우 디바이스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는 캐릭터 디바이스라고 부르는데 캐릭터라는 말은 뭐냐면 한자, 문자 하나하나를 말해요. 문자 하나하나를 연속적으로 저장한다 라고 불러서 이제 캐릭터라고 디바이스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저장합니다. 로우 디바이스는 연속적으로 저장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 테이프 드라이브. 테이프 드라이브가 대표적인 로우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많이 썼어요. 굳이 그 컴퓨터에서 쓰는 뭐 테이프 드라이브 말고 예전에 우리 카세트 썼었잖아요. 그쵸? 음악 쓸 때 우리 카세트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카세트. 그쵸? 여기 보면은 카세트 쓸 때에 어떤 어떤 유명한 가수의
음반을 카세트로 이렇게 샀다 그러면은 뒷면에 보면 뭐 1 노래 제목 나오고 몇 분까지 이 몇 분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테이프 드라이브도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끝이 어지고 시작이 어지고 이렇게 이 정도는 구분은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카세트로 노래를 듣다 보면 좋은 노래만 자꾸 듣고 싶잖아요. 근데 그 중간쯤에 있어. 그 노래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테이프를 감아야죠. 그렇잖아요. 바로 그 노래를 들을 수가 없어요. 테이프를 감아야 돼. 그 노래가 나올 때까지 테이프를 감아야 됩니다. 빨리 감기로 해갖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저장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카세트는 대표적인 로우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벽한 예시예요. 로우 디바이스의 전형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그렇게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장 매체 타입으로 로우 디바이스, 카세트가 있고요. 컴퓨터 세계에서 테이프 드라이브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얘가 고장도 잘 안 나고 굉장히 많이 쓰죠. 데이터를 저장하기도 저장 용량을 쓰긴 하는데 카세트랑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읽어보고 싶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데이터가 있는 데까지 테이프를 다 감아줘야 돼요. 왜? 연속적으로 저장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굉장히 유용해요. 이 연속적으로 저장한다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때가 언제냐 하면 백업할 때, 예를 들어서 OS 운영체제 자체를 아예 통째로 백업하고 싶다. 왜냐면 운영체제를 백업했는데 운영체제의 특정 부분만 가지고 올 수는 없거든요. 가지고 와서 걔를 딱 끼워 놓는다 하더라도 운영체제가 작동을 안 하거든요. 운영체제를 백업하면 운영체제를 복원을 한다는 거는 운영체제를 통째로 다 복원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엔 이거는 연속된 데이터로 백업하고 복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운영체제를 통째로 백업한다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로우 디바이스가 굉장히 유용한 거죠.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니까. 그리고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이럴 때는. 운영체제를 통째로 백업한다. 그거는 연속된 데이터를 저장하겠다라는 거고, 로우 디바이스가 훨씬 빨라요. 블록 디바이스보다는 몇 배 빠릅니다. 몇 배. 그런 식으로. 그래갖고 백업할 때, 백업 저장 장치로 백업할 때에 주로 많이 쓰여요. 로우 디바이스는. 안전하게도 하고 속도도 빠르고 통째로 넣었다 뺐다 할 때는 로우 디바이스를 많이 쓴다. 또 값도 엄청 싸거든요. 얘가. 테이프가 하면 굉장히 값이 쌉니다. 그래서 블록 디바이스하고 로우 디바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블록 디바이스는 랜덤 어세스 디바이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로우 디바이스는 캐릭터 디바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징이 뭐가 있느냐? 블록 디바이스 장치는 OS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파일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로우 디바이스는 OS에 의해서 관리되지 않아요. 애플리케이션이 직접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파일 시스템이 필요가 없다는 거. 블록 디바이스는 파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으로 하드디스크가 블록 단위로 이렇게 어드레싱을 한다 하더라도 파일 시스템이 필요해요. 필요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로우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파일 자체 내에 메타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파일 시스템은, 블록 디바이스는 파일 자체 내에 메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파일 시스템이 자체가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하게 되어 있고, 로우 디바이스는 다 갖고 있다, 자체적으로. 그런 거고요. 그 파일 시스템을 다루면서 이렇게 저장 장치의 타입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 거고, 파일 시스템을 다룬다는 거는 뭡니까, 결국엔?
블록 디바이스 장치만 다룬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디스크 파티션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파티션 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다 많이 아실 겁니다. 하나의 큰 물리적인 하드디스크 용량을 쪼개는 거죠. 네, 쪼개는 개념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디스크 슬라이싱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장 매체를 여러 개의 리전, 어떤 뭐 이렇게 구분되는 지역으로 이렇게 쪼개는 그런 걸로 이제 개념이고요. 문제는 뭐냐? 파티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MBR 파티션이 있고 GPT 파티션이 있습니다. 요새는 이 GPT 파티션만 알 거예요. 왜냐하면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에는 GPT 파티션만 지원합니다. MBR 파티션은 잘 지원 안 해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MBR 파티션의 특징은 뭐냐?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주 파티션, 확장 파티션, 이스탠드 파티션, 그리고 로지컬 파티션, 논리적 파티션 이런 얘기가 막 있는데 그게 이제 MBR 파티션을 말하는 겁니다. MBR 같은 경우는 주 파티션을 4개밖에 못 만들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게 한계라는 거고요. MBR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용량이었습니다. 역시나. MBR 파티션을 쓸 경우에는 3TB의 하드디스크를 인식을 못해요. 이상을. 근데 지금은 18TB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떻게 해,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GPT 파티션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GPT 파티션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이오스도 이게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 바이오스는 포스트가 끝나게 되면 이 파티션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MBR 같은 경우에는 이제 MBR이 뭐냐면 마스터 부트 레코더거든요. 부팅 레코드 파티션이라는 얘기입니다. 포스트가 끝나게 되면은 첫 번째 세터의 첫 번째 블럭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MBR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부팅 코드를 심어 놓으면 운영체제가 부팅이 되는 거였죠. 근데 GPT 파티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GPT 파티션은 무조건 부팅을 위한 시스템 파티션이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이래서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바이오스에서 요거를 달리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했다는 거죠. 대부분 GPT 파티션이 나오면서 이 EFI 바이오스 개념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EFI 바이오스가 이제 예전에 이제 바이오스 하게 되면 이제 파란색 화면에 막 키보드로만 막 했었는데 EFI 바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완전히 그래픽한 화면으로 다 나오고 마우스도 막 쓸 수 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 EFI 바이오스가 나오면서 GPT 파티션도 같이 자동으로 활성화된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인식시키기 위해 GPT 파티션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EFI 바이오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제는 없으면 GPT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쓸 수가 없고 GPT도 사실 2008년 그리고 EFI 바이오스와 함께 같이 논의가 됐던 거고요. 용량은 뭐 GPT의 한계 용량은 뭐 거의 8제타바이트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계산도 안 됩니다. 제타바이트 어느 정도 크기인지 말도 못하겠어요. 못하겠고 GPT는 이제 EFI 시스템 파티션이라고 그래갖고 부팅을 위한 EFI 시스템 파티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요새는 다 EFI 바이오스 기반으로 다 나오죠. 그래서 혹시 그냥 윈도우즈를 여러 번 설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윈도우 10을 설치를 딱 하면 윈도우 10이 자동으로 EFI 시스템 파티션을 만듭니다. 한 200MB 정도 용량으로 파티션을 만들어요. 그거는 부팅을 하기 위한 파티션을 만드는 거고요. 리눅스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눅스 시스템도 EFI 파티션을 만듭니다. 자동으로.
EFI 바이오스로 부팅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강제사항으로 설치할 때에 그렇게 강제사항으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최근에 다 EFI 바이오스가 다 나오고요. GPT 파티션을 다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간단해요. MBR 파티션은 잘 안 씁니다. 요새는 웬만하면. 다 뭐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 써요. 그래서 파티션 작업할 때도 이 MBR 파티션 했던 명령어랑 GPT 파티션을 작업하기 위한 명령어가 다릅니다. 달라요, 완전히.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장착했을 경우에는 다른 명령어를 써야 됩니다. 그걸 나중에 실습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파일 시스템 다시 한번 논의 한번 해보죠.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파일 시스템은 운영체제에서 매우 중요한 거다.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가져올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하고, 만들기가 무진장 어렵다. 무진장 어렵습니다. 무진장 어렵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 각각의 운영체제는 그 운영체제에 맞는 파일 시스템이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현재의 리눅스 운영체제의 기본 파일 시스템은 ext4입니다. ext4 파일 시스템이고요. 윈도우즈는 뭐 아시겠지만은 뭐 vpet, pet32, ntfx 이렇게 되어 있죠. ntfx 파일 시스템이 기본이고요. irix라는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SGI라는 업체일 거예요. 거기서 만든 파일 시스템인데 XFS 파일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대용량 엄청나게 큰 파티션과 파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 XFX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마다 각각의 운영체제마다 다 다릅니다. 파일 시스템은. 맥 쓰신 분 혹시 있으시면, 맥도 다르죠? 맥킨토시, 맥에서 쓰는 파일 시스템도 맥 전용 파일 시스템을 씁니다. 자기만의 파일 시스템을 쓰는 거죠. 리눅스 시스템은 특징이 뭐가 있느냐, 리눅스 시스템은 버추얼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관련된 부분인데, 무슨 얘기냐, 각각의 파일 시스템은 데이터를 어떻게 쓰고 읽고 어떻게 갖고 오고 이런 걸 정의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파일 시스템이 다르면 그 파일 시스템에 맞게끔 명령어도 달라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파일 리스트를 보고 싶다. 그러면 리눅스에서 어떻게 합니까? ls 쳐야 되죠. ls. 그쵸? ls 딱 치면 리스트가 쭉 나오죠. 도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도스에서는 윈도우즈는 탐색기 창 열어서 클릭하니까 그 GUI라서 좀 제외하고, 도스에서 어떻게 합니까? cmd 창 열어서 윈도우즈 10에서 cmd 창 열어갖고 파일 리스트를 뽑아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dir 명령을 쓰죠. dir 명령을 씁니다. 이처럼 파일 시스템마다 명령어가 다 틀려요. 그런데 리눅스 시스템은 이거를 통합시켜 놓은 거예요. 통합시켜 놓은 겁니다. 이 버추얼 파일 시스템에다가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갖고, 이 뒤에 파일 시스템이 다르다 하더라도 똑같은 명령어로 다 조회할 수 있어요. 심지어 윈도우즈 파일 시스템을 리눅스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 커널에서 그 파일 시스템을 아는 거예요. 파일 시스템이 파일을 저장하고 읽고 쓰는 방법을 정의한 거라며. 그러면 리눅스 시스템에서 윈도우즈의 파일 시스템, 윈도우즈가 파일을 어떻게 저장하고 읽고 쓰는지를 알면 읽을 수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그죠? 읽을 수 있어요. 리눅스에서 윈도우즈의 파일 시스템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운트 해갖고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윈도우즈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했다 하더라도 파일 목록을 읽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ls 치면 됩니다. 리눅스 명령 ls 치면 윈도우즈 파일 시스템에 있는 파일 목록들을 갖고 와요. 왜 그런 겁니까? 버추얼 파일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얘가 알아서 그거를 다 컨버팅 해줘요. 네. 나는 ls 쳤는데 얘가 싹 받아갖고 dir 해야겠네. 마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버추얼 파일 시스템은 이런 저장 매체의 타입에도 영향을 안 받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블록 디바이스도 있고 로우 디바이스도 있고 뭐 USB 저장 장치도 있고 리무버블 저장 장치라고 부르거든요. 리무버블 스토리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다 특성을 다 타면서 다 명령어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이거 할 때마다. 리눅스는 그냥 얘가 알아서 리눅스 명령만 치세요. 내가 알아서 다 알아서 해줄게요. 마치 이런 개념인 거죠. 버추얼 파일 시스템으로 전부 다 이렇게 처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눅스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편하죠. 이런 식으로. 버추얼 파일 시스템은 단순하게 프로그램, 그러니까 명령어만 컨버팅 해주고 그런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버추얼 파일 시스템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파일 시스템에 대한 몇 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버추얼 파일 시스템은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의 핵심 기능입니다. 핵심 기능이고요. 디렉토리나 파일에 대한 어떤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버추얼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 버추얼 파일 시스템은 슈퍼블럭, 아이노드, 덴트리라는 이런 메타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마운트를 하게 되면 이런 정보들을 다 생성을 해요. 그래서 마운트라는 작업,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마운트라는 작업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운트라는 작업을 딱 해주면 딱 하는 순간 버추얼 파일 시스템이 이런 것들을 다 생성합니다. 다 생성해요. 슈퍼블럭도 역시 다 생성을 합니다. 근데 슈퍼블럭은 파일 시스템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없는 건 없는 거죠. 없으면 많은 겁니다. 있으면 이제 하는 건데 슈퍼블럭은 뭐냐 하면 전체 파일 시스템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파일 시스템이 깨졌다 라고 하면은 슈퍼블럭을 가지고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방법이긴 한데 슈퍼블럭을 가지고 슈퍼블럭 백업본을 가지고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파일 시스템의 종류, 크기, 구조, 아이노드의 뭐 개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갖고 있는 거죠. 아이노드는 뭐냐? 아이노드는 파일 자체 내에 대한 메타 정보입니다. 파일의 타입, 그러니까 이게 뭐 문서 파일이냐, 그림 파일이냐, 뭐 그런 것들고, 그리고 사이즈, 크기, 그리고 소유권, 그리고 퍼미션 이런 정보들을 이제 아이노드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덴트리 같은 경우는 뭐냐? 덴트리는 이제 디렉토리, 엔트리의 약자 그대로인 거고요. 마치 아이노드가 갖고 있는 정보를 그냥 디렉토리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간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슈퍼블럭이 다 갖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다가 이걸 가지고 다 액세스를 하는 겁니다. 슈퍼블럭이 아니라 버추얼 파일 시스템이 다 갖고 있다가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갖고 다 정보를 읽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면 리눅스 시스템의 기본 파일 시스템 ext4 그리고 xfx를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리눅스 파일 시스템은 ext4라고 그래갖고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고 지금도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xfx를 왜 언급하느냐? 레드햇 기반의 배포판, 레드햇 배포판이라든지 아니면 센토스 이런 레드햇 기반의 배포판이 배포판 버전 7 버전부터는 기본 파일 시스템을 XFX로 바꿔버렸어요. 네. 리눅스 커널을 쓰면서도 XFX를 기본 파일 시스템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는 그게 가능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거를 기본으로 쓰는 곳이 꽤 많아요. 굉장히. 마치 얘가 리눅스 파일 시스템의 기본 파일 시스템인 것처럼 인식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근데 얘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 특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 뭐 특징이라 봤자 크게 없습니다. ext4 파일 시스템은 리눅스의 기본 파일 시스템이고, 중요한 게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저널링 파일 시스템.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XFX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일 시스템인데, 이거는 SGI, 앞전에서 말했던 IRIX라는 운영체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역시나 저널링 파일 시스템입니다. 대용량 스토리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고성능 64비트 컴퓨팅 환경을 예전부터 지원했어요. 얘는 만들어질 때부터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리눅스 운영체제는 막 32비트 했다가 막 64비트 막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다 지나왔는데, 얘네들은 그냥 아이릭스 운영체제 자체가 그냥 64비트였기 때문에 64비트 컴퓨팅을 기반으로 대용량 스토리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파일 시스템이었습니다. 레드햇 배포판에 최근에 기본 파일 시스템으로 지금 선택이 돼서 아무런 뭐 옵션 변경 없이 그냥 설치를 해버린다 그러면 얘가 XFX가 그냥 자동으로 기본 파일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저널링 파일 시스템 이렇게 했는데,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 뭐냐? 저널링 파일 시스템, 저널링이라는 게 뭐냐면 일기입니다. 일기를 쓴다는 거예요. 무슨 일기를? 파일 시스템에 변화가 있으면 그거를 다 기록합니다. 다. 모두 다 기록해요. 모두 다. 파일의 용량이 늘어났거나 파일이 생성됐거나, 심지어 내가 파일을 접근했다, 언제 이렇게 액세스를 했다, 액세스 타임이 바뀌거든요. 그것조차도 다 기록을 합니다. 일기를 쓰는 거예요. 저널링 하듯이 다 일기를 씁니다. 왜 일기를 쓰느냐? 파일 시스템이 깨졌을 경우에 이 저널링, 일기를 쓴 걸 가지고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점의 이후부터는 뭐 파일 시스템이 깨졌다 그러면 일기장을 꺼내 들어갖고, 이때부터 이 이후에 일기장에 써진 대로 그대로 실행하면 되겠네 해서 그대로 실행시켜요. 그대로 일기장을 보면서 그대로 실행시키면은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복구가 되는 겁니다. 리플레이라고 부르는데 리플레이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일기장을 보면서. 기본적인 아이디어, 기본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일기장을 보면서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널링 파일 시스템의 기본이에요. ext4도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파일 시스템 작업은 다 기록됩니다. 다. 모든 게 기록돼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저널링 기록된 기록을 보고 다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뭐냐? XFX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널링, 일기를 쓰기 위한 데몬이 별도로 뜹니다. XFX 데몬이 별도로 떠갖고 저널링을 해요. 근데 ext4는 커널 자체 내에 있기 때문에 커널이 알아서 해줍니다. 리눅스 커널이. 근데 얘는 리눅스 커널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XFX 데몬이 떠갖고 저널링 기능을 별도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좀 있긴 있지만 어쨌거나 저널링 기능이 있다. 저널링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나오는 파일 시스템들은 다 저널링 기능을 다 지원합니다. 모두 다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에요. 웬만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알아야 될 게 포맷이라는 개념이죠. 여러분들 뭐 USB라든지 이런 걸 꽂으면 뭐 포맷해서 쓰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포맷 이런 말 많이 쓰죠. 포맷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데이터를 지우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포맷의 정의는 데이터를 지우는 게 아니라 파일 시스템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네? 새로운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기존의 파일 시스템을 지우고 새로운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파일을 완전하게 물리적으로 지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파일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은 기존의 걸 읽을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파일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 뭡니까? 리눅스 입장에서는 슈퍼블럭도 새로 생성하고, 아이노드도 새로 생성하고, 덴트리도 다시 생성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기존에 있는 정보들을 다 버리고 그냥 깡통, 빈 털터리에 그냥
그런 메타 정보를 생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맷을 하게 되면 의뢰 데이터가 삭제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삭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예, 정확하게는 엄밀히 따지면 그냥 파일 시스템을 재생성하는 건데, 그냥 포맷을 하게 되면 재생성하는 거랑 포맷하는 거랑 삭제하는 거랑 뭐 동일하게 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그런 블럭들이나 그런 것들 다시 다 생성을 하는 거니까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엄밀히 따지면 나중에 다 복구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막 검찰 수사할 때 보면 복구한다 그런 말이 막 나오잖아요. 포맷하면 복구 가능합니다. 왜? 파일 시스템만 재생성했기 때문에 실제 파일은 포맷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고요. 포맷이라는 개념은 뭐다? 파일 시스템을 다시 생성하는 거다. 새로운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는 것이 포맷이다. 새로운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마치 데이터가 삭제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요. 이제 실제적인 실습을 해볼 겁니다.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명령어들을 쓸 거예요. 여기 다 정의되어 있는 명령어들을 한 번씩은 다 써볼 겁니다. 웬만하면. 안 쓸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다 써볼 거예요. 제일 중요한 개념들이 있죠. 이게 개념들이 좀 있어갖고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 써보면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실제 실습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